AI가 개발자를 대체하면 개발자 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주느냐라는 거죠. 절대 줄지 않았어요. 너무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이브 코딩으로 누구나 코딩을 한다. 그러면 개발자가 필요 없네. 근데 과연 바이브 코딩으로 할 수 있느냐? AI 자체만 하면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취준생들은 AI 직업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코딩 테스트 똑같이 하고 있고요. 채용할 때 질문도 똑같고요. AI를 잘 쓰냐? 너 바이브 코딩 해봤냐? 이런 질문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채용 안 하시면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손은 누가 키울 거예요, 대한민국에? 네, 안녕하세요. 티샘즈 홍재 기자입니다. 예, 요새 AI 시대를 맞이해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이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실리콘밸리의 개발자이신 앤드류 황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실리콘밸리로 넘어가신 지가 한 18년, 19년 이렇게 되셨고, 링크드인, 그 다음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지금은 이제 시니어 수석 엔지니어로 일을 하시면서 요 데이터 기반의 AI 엔지니어링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을 길러내시는데 큰 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던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따끔한 질책에 말씀을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네.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오늘 나오시게 된 배경을. 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IT 기업들의 HR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네. 최근 AI 시대 인재 채용에 관련된 특강 요청을 받아서 했어요. 제가 좀 색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좀 굉장히 좀 충격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되게 살짝 환호성도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게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하는 이야기 뻔한 얘기가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초대까지 해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나누면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나중에 박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럴 때 AI 배우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학부생 그 다음에 이제 막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AI를 하고 싶다고 AI를 배우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굉장히 따끔한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개발자님께서는 데이터 기반의 AI를 하고 계시면서 네. 너희 AI 배우면 안 된다라고 몇 번 영상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그 얘기가 지금 이제 한 2, 3년이 지났는데 네. 그게 증명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지 않나요? 단순히 AI만을 타겟팅해서 공부하게 되면 특히 이제 학부생들이나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걸 공부하게 되면 개발자 진입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도메인 날리지가 없는데 거기에 AI를 얻는다? 조금 이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2, 3년 전쯤에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AI가 아니다. 우리는 코딩으로 가야 된다고. 누구나 코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코딩이 안 돼서 AI 가고 AI 안 돼서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한다고 그러고 그거 안 되니까 이제 뭐 드론 날리러 간다. 뭐 혹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저는 그 당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한 얘기이긴 해요. 일부 편집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도메인 날리지 없는 그 AI는 진짜 사상누각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 AI가 있음으로써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근데 AI 자체만 하면 당장에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취준생들은 AI 직업 자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혹시 이제 보시는 분들이 AI 반대론자가 아닌가라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AI를 안 쓰시는 건 아니죠? 안 쓸 수가 없어요. 바이브 코딩 네. 해가지고 네. 생산성이 올라간다.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다른 회사에서도요. 보면 지금 AI를 쓰고 있는 사용량을 측정을 해요.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네. 그래서 다 체크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안 쓸 수가 없어요. 음. 이제는 이미 에센셜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쓰는 이제 그런 개발 툴들에 이미 다 플러그인처럼 들어가 있고 해서 AI 없이 개발이 될까요? 근데 젊은 청년들한테는 이게 제왕과도 같은 일이다. 신규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AI 시대에 그러면은 인재 채용 지금 현실이 어떤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코딩을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AI의 힘을 빌려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아.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던가 AI 활용은 시니어 개발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그게 더 옳다라고 해주시는 게 하나가 있고 반대에 또 무슨 이야기들이 있냐면 요새 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사람들 막 다 정리하지 않냐? 그 이야기는 AI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밀려날 수 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상반된 시각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를 저희가 더 믿어야 되나요? 둘 다 믿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네. 사실 좀 제가 다르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우선 AI를 잘 못 쓰면 밀려난다. 사실 일반 엔지니어들이 AI를 잘 못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죠. 이게 타이핑을 못하지 않는 이상 이게 잘 못 네. 쓰기가 쉽지가 않죠. 네. 시니어들이 더 유리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AI도 경험에 기반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 경험 없이 그냥 바이브 코딩을 너무 믿고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불만했던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좀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으로 누구나 코딩을 한다. 그러면 개발자가 필요 없네. 근데 실제로 보면 과연 바이브 코딩으로 할 수 있느냐. 이제 뭐 바이브 코딩을 이제 막 시키는 거죠. 처음 만들 때는 뭐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웹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하지만 자 이제 고치는 걸로 가봅시다. 업데이트라고 해서 난 이런 페이지를 이렇게 바꾸라고 막 하거나 클라우드에 관련된 것들 코딩한다가 보면 사실 얘가 황당한 일을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그 바이브 코딩 한다고 AI와 씨름하다가 아무 성과 없이 집에 퇴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 물어봤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바이브 코딩이 이제 뭐 끝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사실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네. 제가 한번 반대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빌더 AI 아시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빌더 AI가 뭐 1, 2년 된 얘기도 아니고요. 이미 2019년도에 미국 매체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빌더 AI가 만약에 바이브 코딩으로 스위칭이 됐다라면 AI로 완벽하게 스위칭이 됐다라면 700명의 엔지니어를 인도의 그 분베이 어디에 숨겨놓고 거짓말하면서 들켜가지고 결국에 지금 이제 회사를 닫고 이제 뱅크럽시 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됐다라면 그 전에 트랜지션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700명이 바이브 코딩을 갔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한계가 저는 제가 써본다. 아마 굉장히 많은 개발자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그게 좋은 툴이긴 하나 그러니까 완벽히 대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개발자가 이제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 그다음에 이미 구조조정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 부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상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판교에서 제가 그 HR 분들 모셔놓고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이분들이 흥미로워하셨던 그 토픽이에요.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HR 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이제 무슨 데이터냐면 이 AI가 이제 이 개발자를 대체하면 개발자 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주느냐라는 거죠. 링크드인 직원은 프리미엄 어카운트가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제가 쫙 찾아봤거든요. 실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메타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그 대부분 기업들이 레이옵도 거의 1% 미만이고요. 전체 비중에서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실제 개발자 그 수도 절대 줄지 않았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아, 늘고 있어요? 예, 그 데이터를 제가 다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HR 분들이 제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지금 굉장히 냉각된 상태고요. 채용의 질 그러면 이제 연봉이라든가 조건이 예전에 비해서 아무리 못해도 5%에서 10%는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트루업다라IO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 가면 이제 그 레이업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인원치를 정리하는 걸 봤더니 보면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로나 시즌에 갑자기 많이 하야하는 바람에 레이업을 좀 한 것도 있고 실제 보면 한 20% 가까이 돼 있는 걸로 표시가 되고요. 다른 회사들 보면 테슬라는 뭐 원래 좀 레이업을 원래 하는 회사기 때문에 10% 정도. 나머지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1% 미만이에요. 많아봐야 1, 2%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시스코나 그 오라클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위 5% 뭐 3%를 계속 레이업을 시키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모델을 갖고 간다. 라고 공공연히 언론에서 나와서 예전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채용과 그다음 채용을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을 정리하는 게 경직돼 있지만 원래 실리콘밸리나 이쪽은 그게 더 유연하기 때문에 하위 성과자들은 원래부터 계속 정리를 하면서 항상 해 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한 것 때문에 뭐 3%나 5% 정도는 레이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변에 제 그냥 그 네트워크를 보면 레이업한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1, 2% 정도 수준 미만이니까 AI에 의해서 살짝 직업이 조금 재정이 되거나 그러니까 개발자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있거나 아니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영역 PM이라든가 뭐 디자이너 쪽 이쪽에 좀 약간의 좀 변화가 있을 뿐이지 사실 이게 엄청난 임팩이 와서 한 거라 그런 건 좀 아닌 거가 아닌가라는 저는 의심을 하게 됐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에야 기업이야 비용 절감할 수 있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손은 누가 키울 거예요 대한민국에. 인구 몇 명 있지도 않아요. 35만 명 결국에 졸업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개발자가.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제가 뭐 사명을 띠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아니 이게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진짜 소 키울 사람이 없어진다 이제. 지금 이걸 우리가 너무 과해석해서 네. 한국에서는 개발자 시장이 이렇게 얼어버리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게요. 코로나 시절 때 막 IT가 막 이렇게 뜨면서 실리콘밸리도 사람 부족해진다라고 할 때 한국은 정말 더 심각하게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계속 했던 얘기가 1년에 개발자가 우리가 뭐 맞아요. 10만 명씩 부족하다. 막 이러면서 사람 더 길러야 된다라고 했는데 불과 5년도 안 지나서 이제는 사람을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요만큼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예. 저는 그래서 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패닉 모드, 딥시크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엔. HR 분들한테 당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채용 안 하시면 정말 1년 뒤에 2년 뒤에 대한민국 정말 척박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당하는 친구들이 없어지는데 누군가는 이어받아서 네. 계속 잘 해야 된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HR 분들한테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요새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신입을 안 뽑으면 지금은 신입 개발자가 없는 거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허리 개발자가 아무도 없어진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개발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식이냐 경험이냐 이 얘기를 할 때 네. 지식이 경험을 이기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지식만으로는 경험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은 그러면 어디서 쌓았냐 이거죠. 이러다가 한 3년 지나면 또 개발자 부족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되고 그 인재는 좋은 인재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정말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AI 시대에. AI 시대라고 별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은 이 마케팅이 굉장히 강력해요. 네, 용어라든가 아니면 그 시기적절하게 마케팅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저도 이제 IT 업계에 23년 이상 있었던 사람인데 쭉 지켜보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AI나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미래 가치에 대한 프루브로 써먹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빠르게 시장에 퍼지고 그러면 이제 용어 좋잖아요. AI. 그리고 되게 큰 기업에 뭐 구글, 메타 모든 뭐 빵이라고 하는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우리는 AI나 데이터로 간다 하니까 이제 그거를 가장 먼저 흡수하는 곳이 학교란 말이죠. 대학에서는 이제 AI나 데이터로 가다 보니까 교육 자체가 그걸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도메인 자체가 없는데 그거를 교육해 버리니 인터뷰를 봐보면 솔직히 우리는 오히려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잘하거나 아니면 난 자바 특정 프레임워크를 잘하는 사람이 원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가는 뭐 어떤 그런 특정 기술을 더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실무 경험이 있거나 인턴을 해본 경험 있는 친구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말씀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기본기 좋은 사람을 원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HR 분들한테 개발 스킬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한데 롱텀으로 가면 결국에는 태도다. 태도라는 자세, 거는 좀 어떤 자세? 애티튜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네.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런 네. 것들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다양한 회사들 뭐 C레벨들 만나서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네. 그분들의 전반적인 그 피드백이 뭐였냐면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아니 요즘 MZ세대 친구들 보면 프론트엔드를 뽑아서 백엔드를 하라고 하면 다 넘어진다. 못한다고 한다. 근데 이게 보면 회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게 두 개를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 시청자분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오는 거죠. 태도가 좋으면 일도 금방 배우고 금방 잘하더라. 네. 라는 게 그분들이 그냥 하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HR 모임에 가서 개발 스킬, 태도 두 개를 놓고 질문을 했어요. 네.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그런데 HR 분들이 대다수가 태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결국에 AI 시대에도 우리가 AI를 이겨야 되죠. 어떻게든.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저는 태도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름대로 내린 제 생각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에 임하냐 이런 게 치열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인정도 받아야 되지만 제가 성과를 또 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나 한국이나 지금 둘 다 네.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원하는 인재도 그런 분이다. 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양산에 인공지능 고등학교라는 곳이 생겼어요. 이제 학부모님도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인공지능을 하면 네. 돈을 얼마 벌 수 있나. 그걸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HR 분들한테도 제가 소개해 드렸거든요. 네. 이게 공개가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공개가 돼 있는 이야기예요. 네. 트레이드에 가면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를 레벨별로 딱 오픈해놨어요. 레벨이 L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레벨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급 한국이나 같은 미국이나 거예요? 직급인 거죠. 아. 예. 그래서 직급 이제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개념인데 비슷해요, 한국이나.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는 네. 다를 수도 있지만 신입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 3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3. 3이에요. 네. 3, 4, 5, 6 이렇게 하는데 사람 수는 점점 줄죠. 위로 올라가면서.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군요. 네. 근데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어떤 데는 뭐 이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냥 네. 참고만 하셔라. 네, 네. 그러니까 네. 실리콘밸리는 대체 신입이나 중간 정도가 어느 정도 버냐 보통 네. 평균적으로 1억에서 한 2억 한 5천 사이? 신입이요? 예, 너무너무 그 격차가 크니까 회사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크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네. 실리콘밸리가 물가가 비싸서 너무 비싸요. 이 정도 받아도 우리나라 뭐 한 5, 6천만 원 정도도 안 될 안 수도 돼요. 있다는 얘기를 듣긴 네. 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이제 4라고 하는 4, 단계 레벨 그 4가 되면 한 1억 5천에서 한 3억 사이? 많이 오르진 않네요. 보면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부터 쭉쭉 올라가는데 어. 밑에서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1억이 올라간다. 이 숫자가 원래 처음에 컸어서 별로 안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1억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하네요. 아, 네. 그런가요? 네. 그게 회사마다 너무 달라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토털 컴펜세이션이 계산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베이스, 뭐 베이스 샐러리, 그 다음에 보너스, 그 다음에 RSU, 주식 뭐 이런 거, 스탁 옵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사인온 보너스까지도 이제 포함하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내 그 회사 가겠다라고 딱 사인하면 회사에서 이제 첫 출근하고 그 다음 달에 이제 돈이 들어와요. 계약금이에요? 그쵸, 예, 그런 셈이죠. 뭐 계약금, 스포츠 선수네요, 완전. 뭐 약간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4, 5, 6, 7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뭐 그 다음 단계가 뭐 한 3억에서 한 5억? 엔지니어 뭐 5 정도? 네. 6 정도로 올라가면 이제 4억 5천 정도에서 이제 한 6억, 7억, 8억까지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회사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얘기하기 좀 네, 곤란한데 네. 하여간 그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엔지니어 6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쭉 올라가죠. 이제 뭐 6억은 당연히 시작을 하고 그 이상 올라가서 이제 8억, 9억 이렇게. 이 정도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임원 정도 됩니까? 아니요, 임원. 아니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임원 대부분 다 7에서 8 정도가 돼야 임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러니까 레벨 한 7, 8 정도가 돼야 임원이고 네. 그 미만은 이제 근데 임원급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당연히 10억, 20억은 넘죠. 그런 분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새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요. 실리콘밸리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쪽에서 나오는 개발자들을 한국에서 잡으려고 한다. 1억 개발자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HR 분들한테 실리콘밸리 이렇다라고 그냥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대충 피부로 느끼시기에 맞는 선이다 이 정도면은 네. 예, 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서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글로벌에서 유명한 그런 AI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올 수 있다. 네.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위해서는 제가 HR 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해서 제가 그래서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워하시고 그리고 그쵸. 처음 듣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컨펌을 누군가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야?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원래 돈 얘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개발자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얼어붙어 있고 안 뽑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몇 년 후에 당장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많이들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AI 시대라고 해서 예전과 갑자기 확 달라진 거 아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 경거망동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AI 시대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채용이나 이런 패턴이 바뀐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최근에 회사 인터뷰를 좀 제가 봤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네. 근데 뭐 코딩 테스트 똑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채용할 때 질문도 똑같고요. 네. 뭐 AI를 잘 쓰냐, 너 바이브 코딩 해봤냐 이런 질문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에센셜인 거예요, 그냥. 이제 인터넷이고 MS 오피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그런 질문 당연히 없겠죠. 예, 그러니까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대신에 AI 시대에 어떤 개발자의 역할이 재정이 된다. 아니면 그 직업의 역할이 재정이 돼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다. 라는 거죠. 네. 이제 지인들, 제 네트워크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좀 임팩이 컸던 것 같아요. 제 가르쳤던 친구도 실리콘밸리에서 레이업을 당했고요. 캔바 그리고 뭐 피그마 이런 게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살짝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펑셔널 레벨 플러스 약간 설득하는 직업이었잖아요. 디자인에 대한. 근데 이제 이게 템플릿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개발자들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PM이나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롤을. 그러니까 이제 임팩이 좀 많이 온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제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재밌는 단어 들었던 디자이너. 게 생각나는 게 디자이너 방금 말씀해 주신 개발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네. 그때도 이미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었잖아요. 그 AI 시대에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가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이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말은 좀 이상하죠. 디자이너. 개발자 플러스 디자이너인데 저는 굉장히 이거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거가 아닌가. 몇몇 분들이 SNS 뭐 링크드인 이런데 지금 실리콘밸리의 이 직업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런 것들 올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좀 뭉쳐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의 역할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 좀 원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디자이너 같은 게요. 얼마 전에 저희 나오셨던 원지랩스의 곽근봉 대표님 같은 경우도 거기서 예시로 들어주셨던 게 디자이너로 뽑은 분인데 디자인만 처음에는 하고 계셨었는데 이 뭐 바이브 코딩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받아들면서 거기에서 기획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개발자와 소통까지도 해주는 예전에 PM이었던 역할까지도 디자이너가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필요한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PM 플러스 디자이너 혹은 그 디자이너 플러스 개발자 혹은 PM 플러스 디자이너 플러스 개발자 약간 이런 느낌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핏이 아닐까 오히려. 왜냐하면 예전에는 특히 이제 화면단이나 디자인 쪽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거를 개발자가 그걸 옮기잖아요. 그럼 그 옮기는 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큼 예쁘게 안 나와요. 살짝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를 디자이너가 개발을 해버리면 그 본인이 디자인한 거를 정말 최고의 퀄리티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AI 뭐 그런 거 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아무튼 같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아무튼 AI 잘 이용해야 되는 건 맞고 근데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AI를 잘 활용하다 보면은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역량이 좀 더 늘어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거의 자체의 방향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러게 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되는 조건은 도메인 지식이다. 그거는 단단하게 갖고 와야 된다. 지금 그거가 오늘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발자 시장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10년 뒤에 없어진다.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이 있었거든요. MS에서 나온. 그 툴에 인텔리센스라는 기능이 하나 딱 나왔을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빌 게이츠가 그랬나 스티븐 발머가 그때 이제 그 CEO들이죠.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10년 뒤에 그런 기능들 때문에 너희 개발자 다 없어질 거야. 자동으로 AI 같은 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훨씬 많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살짝 이거는 마케팅이다. 직업의 역할이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컴퓨터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예전에는 뭐 도스 잘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게 뭐 윈도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었을 거고 모바일이었다가 계속 바뀌는 거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적인 흐름이 에센셜이 되면서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지 이게 너무 준다. 과연 제가 봤을 때 회사 일이 제가 개발을 하면서 진짜 없이 가능한가 봤을 때 저는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러면 빌더 AI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AI 개발자가 개발을 못한다라고 프루브를 했을 때만 채용을 해라. 그런데 사실 그 대다수 회사가 작년부터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근데 또 상식이라고 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뭐 제가 몇 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채용을. 그런데 그게 이제 한 4월 7일 날인가 나왔던 기사인데
올해 4월 7일.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네. 쫙 기사가 퍼지더라고요. 맞아요. 보면서 전 와 이거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대격변의 시대에는 격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잖아요. AI라는 거를 당연스럽게 깔고 이건 당연한 거고 오바스럽게 하지 말자라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세요.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AI가 위기다. 그러니까 직업 세계에서 위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위기가 아니다. 네.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다. 생산성을 올리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네. 저는 약간 그런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소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HR분들한테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개발자인데 좀 저연차 개발자라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뭐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AI 시대에 살아남는 개발자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라고 항상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결국에는 인간의 기본 가치가 뭐냐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본 스킬, 말하기, 글쓰기,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극복한 경험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탤런트는 뭔지 이런 거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네. 이거 예전에 뭐 15년 전, 20년 전에도 항상 자소서에 쓰던 내용인데요. 사실 23년 차 그리고 실리콘밸리 이제 19년 차 개발자인 저도 예, 하루하루 변하려고 그리고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제의 오늘이 현재의 오늘이 내일의 오늘이 늘 새로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새롭게 시작하면서 감사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하여튼 오늘 말씀 쭉 들으면서 제가 제 주위에 친구가 하는 얘기인데 가슴에 항상 받고 사는 게 뭐가 있냐면 호들갑 떨지 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저기 가슴에 안고 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호들갑 떠는 경우가 많은데 잠깐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별로 없고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 인재상 AI 시대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상식으로 우리는 가져가야 되고 에센셜이라고 표현해 주신 우리의 필수 능력으로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아니라는 거 아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모두가 다 직업을 잃는다거나 우리의 기본 가치가 다 바뀐다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호들갑 떠지 말자라고 좀 오늘 배우고 싶네요. 추가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 AI가 어떻게 이렇게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오게 됐는가라고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생각해보면 알파고 이후에 뭐 빅데이터, 뭐 자율주행, 뭐 공유, 그리고 메타버스,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리고 지금 이제 AI 시대까지 왔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AI만 계속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짝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이 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각각의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면 간단한 게 아닌데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마케팅의 하나로서 이게 활용이 되면 살짝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이런 현상을 좀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보자. 그래서 숲을 보면 이렇게 좀 불안감도 덜할 거고. 그렇죠.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현실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쭉 짚어봤고요. 하여튼 실리콘밸리에서는 몸소 체험하고 계시고 또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하시면서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고 계신데 아무튼 양쪽을 동시에 느끼셨을 때 한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오늘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가끔 오시는데 오실 때 또 자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